안녕하세요. 최고 민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지 유신이 실제 발생하고 어떠한 이벤트들이 일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 11월 드디어 메이지 천황, 명치 천황이 에도에, 도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교토에서 이 도쿄로 입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에도를 지켰던 에도 막부는 설립된 지 265년 만에 멸망을 하고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천황이 되는 새로운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그전에는 다이묘들이, 성주들이죠, 자신들의 성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지역 중심의 사회였다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덴노, 즉 천황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돼서 전국적인 중앙 집권의 나라가 됐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그런 중심이 됐던 젊고 진보적인 그런 하급 무사나 상공인 계급들이 주축이 돼서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던 무사 계급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1876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8년 정도 후에는 무사 계급들이 그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는 행위를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이 칼을 못 차게 하는 것은 굴욕이다 뭐 하면서 뭐 실제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 계급 사회였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되고 천황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메이지 유신 전에는 그런 소집단 사회죠. 성주가 지배하는 소집단 사회에서 그 성은 무사계급, 그 권력의 가장 상단에 있는 무사계급만 가지게 되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평민도 성을 가지게 되는, 목적은 전 국민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름만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누가 누군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을 붙였는데 재밌는 거는 이 각자에게 성을 붙였는데 그 성의 기원이 되게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다나카는 밭 한가운데 산다에서 밭전자에다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다나카라고 이름을 짓고요. 마쓰시다는 소나무 밑에 산다에서 송하 한자를 써서 마쓰시다 이렇게 성을 지었다고 해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좋은 밭이라는 의미고요. 다카무라 같은 경우는 높은 곳의 마을이다 뭐 이런 뜻을 본인의 성으로 지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번이라는 한 260여 개의 번으로 각각의 성주들이 한 260여 명의 성주들이 있겠죠. 그 번을 그동안 행정구역으로 했는데 번을 폐지하고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는 현이라는, 그래서 그 각각의 그런 지역명에 지금은 현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현으로 이름을 폐번 하고 새롭게 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현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하는, 그리고 기존의 다이묘들은 대부분 도쿄로 불러들이는 이런 천황 중심의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젊고 패기 넘치는 그 핵심 요원 한 50명 정도를 견유사, 유럽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견미사, 미국에 파견들을 해서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악인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유럽에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오고요. 한 2년에 걸쳐 영국에서
이 새로운 그런 공부를 이토 히로부미가 하고 옵니다. 프로이센, 독일을 본떠서 육군을 육성을 하고요. 영국을 본떠서 해군력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을 닮아가자라는 취지로 이 혁신 운동을 했던 거죠.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천황이 서양식으로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서양식 제복도 있고 서양인과 똑같이 우리가 일본이 살아야 되겠다. 참 독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인데요. 왜 소환 이유가 고기를 잘 안 먹어서였다라고 천황이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겠다. 육식을 이제 해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고기 먹는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일본은 675년 불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로 가축을 먹지 말라는 육식 금지령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육식을 안 먹다가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스스로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일부 그 국민들은 고기를 왜 먹게 하냐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당시에는 해요. 어찌됐든 그 프로이센과 영국을 본떠서 군대를 강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청동 대포 위주였다면 강력한 철 대포를 생산을 했고요. 우리가 기타큐슈 지역에 가면 1901년에 만든 제철소가 있잖아요. 그런 제철소에서 만든 철로 대포도 만들고요. 서양식 총기도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영국에서 배를 들여왔는데요. 조선소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군함도 서양식 군함도 건조를 하고 또 해군 선습소라고 네덜란드 전문가를 불러다 해군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군사적으로 많이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1880년부터는 산업혁명에 돌입해서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자 폐쇄국가였던 일본이 급속도로 공업국가로 탈바꿈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메이지 정부 체제 과정에서 정한론이 대두되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과 비슷한 그런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한 다음에 정한론, 조선정벌론을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권력을 잃은 그런 무사 계급에 관심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서 일본의 특히 우리가 갔던 시모노세키 그 중심으로 이 정한론이 조선정벌론이죠. 강력하게 대두가 안타깝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만엔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름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일만엔의 초상화 주인공인데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정한론을 하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갑신정변 실패 이후 김옥균이 일본으로 이렇게 도의를 하는데요. 그때 김옥균을 돌봐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 참 이 정한론이라는 그 우리에게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론을 정립시킨 사람이고요. 요시다 쇼인도 사무라이 출신인데요. 미국 함선, 그 페리 제독의 함선 침략을 목격한 뒤로 검술, 사무라이 검술로는 서양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뒤에 서양만큼 강해져서 해외 정벌을 나서야 된다. 일본도 미군처럼 해외 정벌을 하는데 그 대상을 이제 조선으로 정한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조슈번, 지금의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부근이죠. 거기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주도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존왕 양의를 주장하다 에도 막부랑 좀 마찰이 있었고 에도 막부에서 막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천황 아래 모두가 평등해지면서 막부 시절 계급 중 하나인 사무라이의 모든 특권들은 사라지고 칼도 뺐고 사무라이의 즉결 처분권도 없어졌죠. 월급도 안 주다 보니까
이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누구나 이제 계급에 상관없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그전에는 군인은 사무라이 중에서만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렀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무라이 출신의 그런 우두머리인데요. 사무라이의 불만 해소 방법으로 조선을 쳐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 당시에 그 죄 없는 조선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쳐야 한다라고 이 전쟁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죠. 다만 이제 시기상조라는 반대 세력의 주장으로 아직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열이 받은 거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가고시마에 내려가서, 가고시마는 그 우리 규슈 지역의 최남단이죠. 그쪽에 가서 군사를 양성한 끝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이난 전쟁이라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좀 군사 양성이 잘 돼서 진압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찰을 결국 투입하는데요. 경찰들이 원래 전직 사무라이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칼 대 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사무라이끼리의 싸움이 됐고, 결국 정부군의 승리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들의 불만도 좀 정리가 되고요. 결국 이제 그런 정리가 끝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침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침략 대상은 우리가 아닌 대만이었고요. 두 번째 침략 대상은 우리로 삼아서 강화도에서 뭐 운효호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1875년 운효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본 군함이 처음으로 일본 인천에 나타나고요. 미국에게, 그 페리 제독에게 당한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조선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래서 무력으로 조선을 강제 개국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쟁하는 국가로 바뀝니다. 전쟁을 하면 그거에 따른 배상금이나 보상을 받아서 부유해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아시아의 어떤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어떤 힘을 기르는 사이에 서양의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스라테프트 협정이라는 것을 서로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고요. 일본이 영국의 인도 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영국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는, 이런 서로 간의 암묵적인 그런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는데요. 우리가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든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뭐 저항을 했지만 결국 1910년 8월 29일 안타깝게 한일 합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한 1945년까지 힘든 상황을 거치게 되는데요.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도쿄 시내에서 48만 세대 중에 30만 세대가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사망 실종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데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탔다라는 헛소문을 내면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하게 돼요. 일본이 참 안타까운 점은 이 군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1945년까지 계속 일본 사회를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1930년에는 일본 군부의 만주 침략을 반대하는 하마우치 오사치라는 총리를 군인들이 암살을 해버리고, 본인들이 이제 군인들이 총리가 또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군 출신이 총리가 되면서 군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1931년 9월에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여기서 난징 대학살이 또 발생되기도 하죠.
1941년 12월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등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무사계급들의 계속 연장선상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인들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략을 할 건가, 이런 역사들을 계속 가졌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민족성이 아닌가 싶고요. 이 군부들은 그 어떤 사무라이라든지 그 지방의 어떤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공산당의 어떤 출현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천황을 계속 신격화를 하는 거죠. 절대 충성을 강요를 시키고요. 신토 사상, 그 천황은 신이다라는 그런 신토 사상이라는 국가 유일의 종교로 강제를 하면서 절대적인 군국주의를 완성해 갑니다. 대동아 공영권, 우리 많이 일제시대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내건 대중 그 조작 슬로건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공존 공영 신질서를 세운다는 가치 아래 전쟁을 아주 정당화하는 그런 멘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못 씁니다. 1940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어서 이 하나의 그 미국과의 대척점을 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당시 일본의 한 76%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석유 수출이 이렇게 막히면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본이 이렇게 예상치 않게 침략을 하면서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갑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밀리다 보니까 1944년에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가고시마에서 드디어 이제 출격을 시켜서요. 미국 전함이라든지 이런 데 자살 특공대를 하는데요. 가미카제라는 말은 한자로 신풍이에요. 우리가 몽골이 그 일본을 침략했을 때 두 번의 태풍이 불면서 몽골이 일본 본토에 침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이 지키는 나라다. 신의 어떤 그런 바람이 지켜주는 나라다. 그래서 그걸 신풍을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가미카제거든요. 그래서 신이 지켜주는 그런 특공대다. 뭐 이런 의미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운영했는데요.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 전쟁 승전국이 일본은 항복하라 라며 포츠담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전격적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0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제가 간 기타큐슈가 원래 그 원자폭탄의 주요 타겟이었는데 뭉게뭉게 펀치 이 구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기타큐슈 위에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간 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뭐 측면에서 기타큐슈 대신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대신 다른 곳이 이렇게 원자폭탄을 맞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타큐슈는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런 도시가 돼버렸죠. 결국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고요. 이 메가더 장군은 원래 천황까지 이렇게 1급 전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의 이 메이지 유신 그 군부들이 너무 천황을 신격화해 놓다 보니까 천황을 죽였을 때의 그런 어떤 후폭풍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덴노를 살려두는 대신 1946년 1월 1일 덴노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선언을 하게 하고요. 그동안 쇠뇌 교육을 받았던 일본인들이 덴노가 인간이라니 하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지 유신 후속으로 우리 일본이 결국 군국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 결과 한일합방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거치면서 굉장히 좀 저항을 했으나 결국 패망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일본이 사실 패망 이후에 메가더 장군은 더 이상 일본은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둘 수 없다. 그냥 농업사회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렇게 물밀듯이 그 공산주의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이 자본주의 사회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하에서는 일본이 패망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결국 6.25 사변 이후로 일본이 이제 세계 그 넘버 2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결국 프라자 호텔, 미국의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그런 과정들을 다음 이 시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민수였고요. 기타큐슈 그 일본 여행 침착맨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간 이유는 뭐 일본을 좀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타큐슈라는 지역을 정한론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잊지 말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잊지 말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을 길러야 된다. 일본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힘을 길러서 이렇게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어떤 군사력을 키웠듯이 그리고 자본주의를 키웠듯이 우리도 결국 이 21세기에 이 적이고 그리고 아군이고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우리가 그 과거에서 결국 배워야 될 것은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억울하게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꼭 과거의 역사를 한 번쯤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